네,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 수업을 맡은 김남호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인문학 강좌 마지막 수업이라서 오늘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집중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여기 이제 좀 빨리 준비하려고 들어왔는데 성진기 장로님과 남전도의 이제 총 네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다음 주 그 찬양 그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제가 여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중도 많이 들으시던데 다음 주에 상당한 그 아마 찬양을 해주실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예.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저 밑에 이제 들어올 때마다 계단부터 이제 맛있는 음식 냄새와 이제 오손도손의 얘기 나누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교육의 현장, 또 성숙한 어떤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하시는 모습, 밝은 모습 보면서 저도 올 때마다 큰 힘을 얻고 이렇게 돌아가곤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수업이지만 여기서 이제 저도 항상 울산에 있으니까 또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예배에 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제를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철학이 뭐고 또 우리 그 그리스도인에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워포인트 요거 슬라이드 현재부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철학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철학은 과연 필요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 한번 철학과 철학자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학우들한테도 교양 수업에서 물어보면 철학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철학관이 떠오른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자, 철학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이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조금 이제 수염을 좀 기른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약간 그 외모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다. 뭔가 이 지하 세계에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뭔가 이렇게 좀 골방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새로운 학우들한테 제가 어느 학과 교수님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철학과 교수님이라고 대답하는 학우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다, 법학과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철학자에 대한 이미지, 철학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 사회에서는 글쎄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좀 오해가 많죠. 자, 그러나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다시 말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의 시민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질 텐데 이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가지고 밥만 먹여준다고 해서 건강한 성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도 같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돈만 많이 우리 사회가 벌어들이면 성장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물질만으로는 더 이상 성숙에 이르기 힘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철학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 얘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 잘라내고 걸러내고 오늘 주제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가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그런 역량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철학을 우리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 중에서 철학을 하는 동물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리 침팬지가 우리 인간과 유전적으로 흡사하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침팬지조차 철학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인간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전문 철학자들에게 지금까지 등장한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철학자가 누구냐 이렇게 가끔씩 가다가 투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1, 2위를 다투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문화의 곳곳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을 지금 갖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실체란 얘기 쓰죠. 야, 그 사건의 실체가 뭘까? 그죠? 실체를 우리가 규명해 보자. 그 실체라고 하는 개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발견을 해낸 개념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되게 많은데, 자, 이 그렇게 뛰어난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책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Alle Menschen streben von Natur aus nach Wissen. 모든 인간은 천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자,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이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인간하고 정말로 우리를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이인가? 자, 그러나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전에 했던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 실험이 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한 실험인데요. 자, 식탁 위에 식탁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성인 침팬지 아시죠? 네, 침팬지 한 무리.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미취학 어린아이 아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무작위로 데려온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6세 정도 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놔두고 실험을 하는데, 책상 위에 처음에 실험하는 분이 접시 위에 테니스공 같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다음에 두 그룹에게 보여주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테니스공은 먹는 것도 아니고 별 신기한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 접시 위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덮개로 딱 덮은 다음에 책상 밑에 서랍이 있어요. 그 서랍을 딱 이용해서 테니스공을 빼고, 자, 저렇게 먹음직스러운 맛있는 케이크를 올려놓고 덮개를 딱 여는 실험을 합니다. 덮개를 탁 여는 순간에 침팬지와 어린아이, 인간 어린아이의 반응은 완전히 나뉩니다. 성인 침팬지들은 접시를 걷어내자마자 자기 앞에,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손을 가져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 영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먹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6살 정도 된 어린아이들, 우리가 볼 때 코 흘리게 어린아이들, 쟤네들이 뭘 알겠나 이렇게 싶지만 손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해하죠. 저거 봐라. 아까 테니스공 같은 게 있었는데 왜 케이크 나왔지? 자기들끼리 막 수근거려요. 킥킥킥킥. 저 아저씨가 뭐 했나 봐. 어떻게 했나 봐. 이러면 자기들끼리 즐거워하죠. 자, 인간 이외의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알려진 침팬지조차 저것이 신기하다, 왜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6살밖에 정도 되지 않은 무작위로 어린이집에서 무슨 IQ 검사하고 똑똑한 애들만 불러온 게 아니라 무작위로 불러온 그 6살 어린아이들은 반응을, 손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왜 저렇게 됐을까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현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 본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아기는 벌써 생후 5살 정도만 되면 어떤 사물이 계속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 사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테니스 공은 벼락을 맞거나 불에 타거나 뭔가 부서지거나 잘 나눠지지 않는 이상은 테니스 공으로 쭉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생후 5살이면 안다. 그 다음에 2, 3살이 된 아기들도 사물이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왜, 어떤 힘 때문에 저기 이렇게 사물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추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현대 심리학자들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침팬지하고 유전적으로 뭐 몇 %밖에 차이 안 나지만 다릅니다. 이게 심리학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자, 인간은 말이죠. 우리 자연 속에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 아마존 밀림, 이제 우리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 몸뚱이 하나로 거기 떨어진다. 얼마나 거기서 생존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루? 일주일? 한 달? 일주일, 3, 4일을 장담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아마존 밀림에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근육과 발톱과 이빨과 독을 가진 그런 생물체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런 자연 앞에서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퀴벌레, 음, 우리가 정말 혐오하는 바퀴벌레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바퀴벌레조차도 놀라운 경이로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바퀴벌레가 왜 잡기 어려운가? 방 안 어딘가에 바퀴벌레가 붙어 있다. 우리가 방문을 여는 순간에 공기의 파동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파동이 바퀴벌레 다리에 있는 다리 털에게 전달이 되고 그 전달이 딱 받자마자 바퀴벌레는 바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초 정도일 것 같습니까? 이것도 또 생물학자들이 다 계산을 하죠. 평균 0.5초. 자, 평균 0.5초는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이냐면 저희가 막 초등학교 때 어린이 시절에 막 야야 막 자꾸 딱 돌아보고 얼굴 딱 이렇게 하고 막 눈 감게 막 놀래키는 그런 장난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손으로 이마를 탁 치면 눈을 깜빡이게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꼭 깜빡일 때의 속도가 0.5초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바퀴벌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잡는 겁니다. 네. 대단하죠? 저 인간은 0.5초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정말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인데 지금 우리 지구에 인간이 이 지구를 어떤 의미에서 군림을 하고 있다. 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안에.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문명을 발전시킨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알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원리, 원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규명하면서 자연을 점점 우리 편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지배해온, 조정해온 그런 역사.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죠. 자, 그러다가 대략 기원전 600년 전부터 인류 지성사의 비약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고 동물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동물을 사냥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머리를 썼지만 대략 BC 600년 전부터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그 원인이 정말로 근거가 있는 원인인지를 직접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게 진짜 원인일까? 그게 진짜 세상의 원리일까? 그게 진짜 세상의 모습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게 진짜 원인이고 근거이고 이유일까를 한번 따져보자. 자, BC 600년 전에 일어난 이런 지성의 비약을 우리는 철학의 출발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의 출발. 고대 그리스에서 저런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그 영향력이 지금 21세기의 한국, 대한민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철학자들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야, 풍랑이 왜 이는가? 그냥 여러분들 뭐 보시면 고래나 돌고래들이 풍랑이 왜 이느냐 이런 원인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죠. 아, 풍랑이 일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풍랑이 왜일까 원인을 탐구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아까 천성적으로 알려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도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신화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자, 포세이돈 신이 분노했기 때문에 풍랑이 일고 있어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했는데 철학자들이 나오면서 정말 그게 진짜 원인일까? 포세이돈이 풍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정말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걸까라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포세이돈은 보이지도 않고 포세이돈이 풍랑을 일으켰다라고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의심을 하게 되는 자, 이런 운동이 고대 그리스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철학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거 뭐 얘기하더라도 뭐 한 2시간 분량으로 훌쩍 넘어가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철학을 정말로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람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한번 엿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파이돈이라고 하는 플라톤의 대화편 한 번씩 꼭 읽어볼 만한 책인데요. 자, 저 책은 어떤 책이냐면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는 무슨 뭐 살인죄가 있었거나 뭐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그런 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형 사형 선고에 처해지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정치적으로 당시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삼두 정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뒷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혼란기에 접은 아테네가 조금 뭐랄까 좀 합심해서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소크라테스가 저작거리,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주로 다니는 그런 시장 바닥에서 뭘 했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의 그 근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자꾸 질문하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 아테네는 지금 질서를 필요로 하고 안정을 요구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계속 정치인이라든지 소위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자꾸 꼬치꼬치 캐묻고 근거가 뭐냐, 당신이 좀 확실히 아는 거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제거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명을 막 씌워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자, 소크라테스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곧 그 사약을 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파이돈에 보시면 크산티페가 어린아이 한 명을, 소크라테스의 자식이죠, 한 명 어린아이를 손에 들고 갓 낳은 어린아이를 안고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방문함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크산티페가 울면서 이게 정녕 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란 말인가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감옥에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 정말로 좀 최악의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친구들이 마지막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데, 소크라테스가 환하게 웃고 있더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더라. 그래서 친구들과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소크라테스 선생님,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는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비로소 내 육신이라고 하는, 자꾸 내가 알려고 하는 그런 아주 순수한 마음을 내 육신이 계속 방해해 왔거든요. 잠오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사사로운 유욕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나는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진리를 내가 맛보고 음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난 다음 파이돈이 쓰여지지 않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심미아스와 케베스가라고 하는 두 인물이 대표적으로, 자, 이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본인이 영혼이 있다고 안 믿어도 지금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분이 영혼이 있다고 믿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정서적으로, 아, 네, 선생님의 그런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미아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지금 한 구절입니다, 파이돈에. 그런데 소크라테스 훨씬 선배예요.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그 생각을 혼자서만 가지고 떠나실 작정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우리들 누구나가 알아둘 만한 좋은 일인 듯 싶군요. 더군다나 만일에 당신이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게 되면 그건 곧 우리가 당신께 내놓은 반론에 대한 변론이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혼자만 믿고 떠나지 말고 우리한테 당신의 생각이 옳다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소크라테스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의 반응이죠. 제자들이, 에이, 이 친구 지금 어디 으슥한데 불러와가지고, 심미아스를 불러가지고, 스승님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준비하시겠다, 지금 자네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막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나의 재판관들이요, 자기에게 증명을 요구하라고 말한 그 사람들을 재판관이라고 불러줍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참 철학자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쁜 마음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또 죽은 후에는 저 세상에서 최대의 선을 얻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심미아스와 케베스에 이제부터 증명해 보기로 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철학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나만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을 설득시키는 이런 과정 없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따르라고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말이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갖다가 설득시키고 그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이 활동이 바로 철학 활동입니다. 이 활동이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우리 문명에 아주 뽑아낼 수 없는 아주 뿌리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왜 변화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는 점점 권위나 나이나 직책, 직위로 사람을 갖다 찍어 누르는 이런 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회의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숙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왜 철학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시해서 상대로 하여금 설득시켜내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과정이 점점 중요한 사유가 됐다. 소크라테스가 이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의미와 근거를 묻는 활동입니다. 자, 의미를 캐묻고 탐구한다. 자, 소크라테스의 경우, 자, 소크라테스가 영혼을 믿는다. 아, 영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 철학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주장을 했는데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근거에 대해서 따져서 탐구해보는 이런 활동. 의미를 묻고 근거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또 묻고 묻는 활동. 이것이 바로 철학 활동이다라고 하는 좀 약간 짧게 얘기했는데 핵심입니다. 이게 철학의 어원을 잠깐 얘기해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있었던 말로 알려져 있는데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에로스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이제 찬미를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논문 발표죠. 그래서 극작가도 에로스 신은 이제 사랑의 신인데 사랑의 신은 이런 분이시다 발표하고 하다가 맨 끝에 소크라테스가 사랑의 신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자, 이 말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사랑의 신을 찬미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성을 갖는지 우리가 얘기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무녀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를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빈곤, 그러니까 궁핍한 신 페니아를 어머니로 두고 풍요로운 신 포로스를 아버지로 두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에로스는 궁핍한 상태에서 풍요로운 상태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갈망하는 존재 바로 그것이 에로스, 사랑이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저는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이 말이 슬슬 제 마음속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늘 부족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저희가 뭐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하지만 주위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금 충분한 완벽한 꽉 채워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사이가 좋고 뭔가 이렇게 서로 친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 생일인데 생일 축하 메시지가 왜 그 사람한테 안 오지? 삐져요. 그럼 사람이 이게 사람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본성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자, 그런 데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랑을 충분히 준다고 하더라도 늘 꽉 찬 사랑을 준다고 믿으십니까? 부족해요. 자녀들 저희가 부모가 돼보면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랑을 부어주면서 키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늘 그때 내가 좀 더 잘해볼 걸. 그때 그 녀석 좀 내가 조금 더 노력해볼 걸. 이런 아쉬움이 늘 남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반성하게 되고 또 더 큰 사랑, 더 꽉 찬 사랑을 주려고 늘
갈망하는 존재가 에로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부끄럽습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소크라테스가 이제 철학자랑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거든요. 필로소피아, 필레인, 사랑하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와 소피아, 알미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가 바로 필로소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알을 사랑하는 존재, 그게 철학자예요. 알을 사랑하는 존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보고 싶어하고,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양보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의미와 근거를 묻는데 남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게 너무나 알고 싶어요. 그 갈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캐 묻고 따져 묻고 설득력을 따져서 묻고 어떤 쪽이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장이고 또 근거인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헌신하고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철학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는 생각의 활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좀 하지 않을게요. 자, 철학을 갖다가 이제 필로소피인데 알매에 대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이제 철학, 밝을 철자를 써가지고 자, 저게 이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철학관과 헷갈리게 만드는 이제 그 장본인인 그 한자지 않습니까? 밝을 철자, 밝음에 이르게 하는 학이다. 자, 이렇게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19세기 일본 학자 니시 아마네가 필로소피를 철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철학을 어떻게 하면 이거 한자로 번역을 할까?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밝음에 이르게 하는 학이다.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지에 알지 못하는 있는 상태가 어둠에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점점 뭔가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상태에서 점점 밝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해서 밝을 철자로 붙여서 철학이다 이렇게 붙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은 의미와 근거를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추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끊임없는 활동. 그래서 아는 것을 다시 말해서 알미라고 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철학자입니다. 철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누군가가 왜 당신은 철학하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알미 즐겁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알미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늘 그것을 생각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소크라테스가 왜 이렇게 죽기 전에 즐거워했는지가 이해가 좀 됩니다. 자, 철학에 대한 오해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이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철학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중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과학만 발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철학 필요 없다. 과학만 발전하면 되지. 철학 그 쓸데없는 거 왜 하느냐. 과학이 결국에 돈 벌어주고 우리 먹고 살게 해주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장본인 아니냐. 과학에만 투자하면 된다. 철학 필요 없다. 철학과 다 없어지고 철학하는 사람들도 이제 딴 거 해라. 이제 이렇게. 자,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무지의 산물이다. 자, 이제 근거를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답해주지 못하는 물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물음들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물음들이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많은 물음들도 과학이 답해주지 못합니다. 못하는 물음들이 많죠. 그러므로 과학만 있으면 전부 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 한번 알아볼게요. 과학은 왜 과학일까? 뭐가 과학을 과학으로 만들어주는지 과학자들은 1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물음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 어떤 것이 과학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뭘까라고, 근거가 뭘까? 그게 기준이 근거가 뭘까? 과학의 의미가 뭘까? 의미와 근거를 묻는다. 자, 우리가 과학 철학이라는 분과에서 저 물음을 묻는데 저 물음에 우리가 답을 내놔야지만 가령 유사과학, 사이비 과학이 왜 사이비 과학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저런 것들이 어떤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제시할 때 왜 어떤 것이 주류 과학이고 어떤 것은 유사 과학이고 또 어떤 것은 그냥 단순히 미신이고 개인적인 신념에 불과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저런 물음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 1차적으로 저런 물음을 묻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뭐 합니까?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하고
그죠? 새 조류 관찰하고 조류학자들은 천체 물리학자들은 천체 관찰하고 이미 있는 법칙을 가지고 뭔가를 앞날을 예측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저런 물을 묻지 않습니다. 안 물어도 돼요. 음. 과학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을까? 과학은 지금까지 진보를 해오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부터 뉴턴을 거쳐서 지금 최근에 상대수론 양자역학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과학은 발전해오고 있지만 이 과학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올까라고 하는 이런 물음, 다시 말해서 과학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라고 하는 이런 물음 상당히 중요하죠. 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저 물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은 저 물음을 일차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물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의 판매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윤리적인 문제인데, 자, 저기 무슨 말일까요? 요즘에 신경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두뇌 안에 있는 상태를 저번에 우리 한번 알아봤지만 알아내는 이런 기술들이 과학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기분도 생화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알약, 이런 알약은 제약회사에서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시판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전이 없이 일반적으로 판매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저런 정말로 부작용이 없는 저런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오늘 뭐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구름이 꽉 껴가지고 비가 올 듯 오늘 저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그러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나 행복한 모습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며칠 전에 사온 그 약 서랍에서 기분 좋게 만들어진 알약 하나를 딱 복용하고 교회에 나온다.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엄마, 나 며칠 뒤에 시험 치는데 기분이나 좀 좋아야지 성적도 잘 받고 기분이 나 요즘에 안 좋아. 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엄마가 돈 저기 5만 원 줄 테니까 약국 가서 그거 기분 좋게 만드는 약 있지? 그거 사와서 먹으면 돼. 자, 과학자들이 뭐 합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기분이 좋을 때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어떤 화학적인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 호르몬들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밝혀내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과학자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것만 잘해도 노벨상 받고 평생 먹고 삽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 사회가? 알약 하나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허용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 과학자들은 묻지 않지만 어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저런 알약을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런 알약이 허용된 사회와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행복이란 뭘까요? 알약 하나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 이런 물음들 과학자들이 묻지 않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물음이다. 과학만 발전한다고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식용을 위해서 도살하는 것은 옳은가? 동물 윤리죠. 자, 예를 들어서 도살을 한다. 뭐 우리가 식재료를 써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도살을 하는 게 허용된다 쳤을 때 그 도살을 할 때 동물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배려를 해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과학자들이 일차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스위스에서 동물윤리법이 좀 개정이 돼서 랍스터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재. 유럽 사람들 랍스터 요리 잘 먹거든요. 바닷가재를 요리할 때 끓는 물에 산채로 집어넣으면 위법이 됩니다. 이제 스위스에서. 전기 충격을 먼저 줘서 기절시킨 다음에 넣어야 돼요. 랍스터가 싱싱함을 위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얼음에 넣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얼음에 넣어서 보관한다 위법이에요. 벌금 냅니다. 어마어마하게. 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동물에게도 랍스터에게도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고 통증을 느낄 때 통증을 피하려고 하는 본성은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랍스터와 같은 생물체에게도 똑같은 그런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등하게 대해주는 윤리적인 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런 물음 과학자들이 묻지 않죠. 안 물어도 됩니다. 왜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저런 물음이 과연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죠. 그래서 과학만 발전하면 된다, 과학에만 투자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개발도상국에서나 통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그 과정을 넘어서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가 가진 신념이나 생각에 따라 그냥 살면 되지. 자기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고 나가자 이겁니다. 의미와 근거를 묻는 활동인 철학은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따분하게 만들고 심지어 짜증나게 만든다. 밀어붙이자 이겁니다. 과감하게 밀어붙이자. 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위에. 에이 뭐 철학 뭐 쓸모 있습니까 그냥 막. 어? 자, 히틀러는 정말 전대미문의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였는데 히틀러가 이제 나치 정권을 이제 통치하면서 정말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내놨습니다. 정말 우리 인류사의 정말 최대 비극 중에 한 비극,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졌는데 히틀러가 유대인이 열등한 민족이고 따라서 유대인을 갖다가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그런 주장을 근거를 이제 뒷받침하는데 그 중에 근거 제시했던 게 뭐냐면 골상학이라고 하는 과학입니다. 골상학은 18세기 갈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에 주창을 했는데 이게 조금씩 발전하거든요. 저 골상학은 뭐냐면 인간의 두뇌를 갖다 머리뼈 있죠. 머리뼈를 갖다가 이제 부분을 나눈 다음에 그 부위의 크기나 우리 두개골의 우리 머리의 크기 이런 걸 가지고 형태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파악되고 심지어 인간의 우월함과 열등함 등이 결정된다고 보는 사이비 과학입니다. 골상학은 오늘날 사이비 과학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머리 크기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의 기질이 결정되고 사람이 우월한지 열등한지가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저때 히틀러가 뭐야? 골상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분류하고 잡아 넣을 때 자 있지 않습니까? 자로 그 사람들의 머리 크기를 잽니다. 재가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넘어간다 유대인이에요. 이게 인간이 인간에게 할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골상학이 전혀 근거가 없는 사이비 과학이었는데 자 보세요. 신념만 있으면 된다? 자 히틀러에게 부족했던 게 뭘까요? 신념이었을까요? 히틀러의 신념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히틀러에게 부족했던 건 뭐냐면 골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근거의 설득력을 충분히 캐묻지 않았다. 심미아스와 케베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활동, 의미와 근거를 충분히 캐묻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신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신념이 오히려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념이 어떤 전제들, 어떤 근거들로, 어떤 이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전보다 더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음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학은 수학이나 과학과 달리 정답을 알려주지 못한다. 따라서 쓸데없는 활동이다. 딱 정답이 딱 나와야 돼요. 과학도 정답이 딱 나와. 수학도 정답이 딱 나오는데 철학을 하면 뭐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입장만 뭐 실컷 얘기해주고 뭐 저도 모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또 주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불완전한 그런 학이 아닌가. 뭐 정답이 있어야지. 맨날 생각만 하라고 하고 캐물어보기에는 정답을 우리에게 안 알려줘요. 자, 쓸모없는 활동이 아닌가, 그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자, 반드시 정답이 있는 문제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정답이 있어야지만 그게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받고 있는 교육이 정답을 찍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지선다에서 4개 중에 하나는 정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찍어내야 돼. 그런 물음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물음은 일단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11년 동안 있었던 독일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객관식 시험이 나오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 출제되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이 나오지만 그 외에 학교에서는 객관식 문제를 절대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정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고 많은 어떤 의견들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딱 이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필요 충분 조건, 다시 말해서 그것이 충족 딱 되면은 사랑이 더 이상 아닐 수밖에 없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누군가 그걸 발견해냈겠죠. 수학 공식을 발견해냈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사랑에 대한 딱 정답, 필요 충분 조건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딱 이거다라고 정답을 얘기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답을 내릴 수 없기, 정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물음.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제 유명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면 질투하지 않고 쫙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시면 사랑을 딱 정답을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힘들어요, 그게. 사랑은 이런 것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합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얘기해 주지 사랑이 딱 이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정답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똑같이 철학이 우리에게 정답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철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사랑이 뭔지 정답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사랑의 정답을 우리가 딱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비록 사랑의 정답이 뭔진 모르지만 사랑하기 이전과 사람을 사랑하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되죠. 사랑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게 이 세상을 더 풍요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철학의 정답을 가끔씩 가다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철학을 하게 되면은 철학을 하기 이전과 다르게 이 세상을 훨씬 깊이 있게, 훨씬 풍요롭게 볼 수 있게 되는 안목을 우리가 갖게 된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정답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새로운 의미에서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우리 업스케어가 밑에 지하에 가시면 이제 저 교보문고 있지 않습니까? 교보문고에 가시면 책이 많은데 거기 인문학 베스트셀러 코너 가시면은 지금 현재의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학자들이 쓴 책들이 나와 있어요. 잘 팔립니다. 이제 저희가 좀 이런 것도 좀 알고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을 제가 좀 이따 무신론자들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 공격해서 들어가는데, 아유 뭐 야 우리만 뭐 믿고 믿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무신론자들의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디펜스 방어해 내기 위해서는 가만히만 있으면 방어가 안 됩니다. 영적 전쟁 아닙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이제 저희가 알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주제는 이제 또 다른 주제이기도 하고 할 말이 많은 주제지만 잘 간략하게만 넘어갈게요. 21세기에 무신론 대 유신론, 저 유신론이라고 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논쟁이 학술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약간 하얀색 머리를 하고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이 바로 무신론, 현대 무신론의 수장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무신론자. 그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물학자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유명한 신학자죠. 두 사람이 이제 보통 책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자, 1960년대 일단 미국의 신좌파와 저항 운동이 한번 있었어요. 한번 휩쓸고 갔습니다. 저때 유럽 프랑스랑 독일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기성세대, 다시 말해서 60년대 젊은 층의 부모 세대는 다 소위 기독교인들이었고 경건한 삶을 어린이들에게
저기 강요했고 교회 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젊은 층이 나타나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반항이 이제 퍼진 거예요. 문화적으로. 저때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교회 권위, 종교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반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저때 신기한 것은 저 운동이 한번 휩쓸고 난 다음에 교회의 인구가 확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저 운동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그러나 통계적으로 미국의 교회의 성도 수가 더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침체기를 겪게 되는데 침체기 때는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내 눈에는 상당히 어리석고 그 사람들 눈에 어리석고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없는 걸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만 일단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내비두자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신론자들이. 자, 그러다가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는 이슬람의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그죠? 세력 알라의 이름으로 테러를 자행해 버렸습니다. 자, 저 사건이 일어나온 다음에 잠자코 있었던 무신론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목소리를 숨기면 안 된다. 리처드 도킨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종교를 없애야만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제시해 줬습니다. 저 9.11 테러가. 알라라고 하는 시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뭐 구원을 주고 이렇게 좀 해야지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저렇게 앗아가고 공포와 충격을 주는 저런 사건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있을 수 없다. 설령 그거를 신이 명령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신은 우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무신론자 이때 전 세계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리처드 도킨스가 수장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죠. 이 리처드 도킨스가 이제 딱 깃발을 전쟁에 이제 깃발을 딱 들어올리니까 저 리처드 도킨스부터 히친스, 세메리스, 데니얼 데니시라고 하는 저 네 명을 우리가 네 명의 기수들이라고 부릅니다. 홀스맨이라고 해서 홀스맨은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그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딱 들고 앞에 탁 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 우리는 무신론자들이다. 전투적 무신론자들이고 우리는 지금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없애로 전쟁을 하러 간다. 나를 따르라. 저 네 사람이 깃발을 딱 들고 앞으로 쫙 진격하니까 전 세계에 이제 잠자코 있었던 무신론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런 공격을 지금 모르시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리처드 도킨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몇 년 전에 암으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크리스토퍼 히친스 신은 위대하지 않다. 저분은 이제 언론인인데 저분은 이제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성인이 아니다. 이제 이걸로 유명하죠. 왜냐? 마더 테레사가 성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더 테레사가 환자들을 갖다가 아주 위생도 안 된 그런 데다 갖다 그냥 방치해가지고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고 전염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는 성자가 아니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제 이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히친스. 그다음에 세메리스는 신경과학자, 뇌과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네 명의 기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신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데니얼 데니또 철학자인데 이 네 사람이 본격적으로 종교 전쟁을 일으켰다. 자, 그러면 아니 교회에서는 맨날 믿으라고만 얘기하고 아멘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멘하고 이제 끝내버리면 우리는 그냥 아멘하면 끝나고 되지만 저렇게 무신론자들 공격을 해갖고 들어오면 기독교 믿는 그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요? 공격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공격을 당하고만 계셨을까요? 사두개인과 이렇게 논쟁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만 않으십니다. 변론을 하시죠. 바로 알빈 플란팅가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알빈 플란팅가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최고의 그리스 철학자로 칭송을 받고 있는 철학자인데 아까 그 네 명의 정말 쟁쟁한 무신론자들이 깃발을 들고 들어섰을 때
유일하게 공략이 불가능한 기독교 철학자가 한 명 있다. 적어도 최소한 확실하게 한 명은 있다. 바로 알빈 플란팅가입니다. 알빈 플란팅가의 논리는 심지어 철학자들조차도 아직까지 격파가 안 된 아주 뛰어난 논증을 보여줬다. 알빈 플란팅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미국의 분석 철학자에서 신학자입니다. 그 회심 사건, 알빈 플란팅가 대학생 때 그 회심한 그 체험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데, 저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학자인데 철학 내에서도 세계 탑 클래스의 철학자이고 철학적인 업적만으로 이미 철학사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이고 종교 철학의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업적을 남기는, 어떤 업적을 남기냐면, 자, 아까 보십시오.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죠. 아, 나는 교회 다니거나 저런 신을 믿는 사람 난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비합리적인, 근거도 부족한 그런 신앙을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난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무신론자들이 보통 갖고 있는 편견인데, 그 편견을 완전히 격파한, 그걸로 유명해진 철학자예요. 그래서 지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물론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쉽게 썼다고 했는데, 자, 플란팅가가 뛰어난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냈고, 저 플란팅가 저 증명은 지금까지 쉽게 격파하기 힘든 시도로 그러니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멋지지 않습니까? 무신론 지식인들이 기독교 신앙은 유아적이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고 미신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공격을 해서 들어올 때 마치 빛과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 그 사람이 그런 공격을 아주 멋지게 방어해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적어도 지성의 영역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점이죠. 철학이 왜 필요한가? 좀 눈에 보이시나요? 오른팔과 왼팔을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믿음이,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의 오른팔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오른팔에는 또 성도와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그러나 오른팔만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철학과 과학을 배우고 나누고 신앙생활에 활용하는, 지혜롭게 활용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왼팔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너무나 오른팔만 강조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는 소통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30절에 보시면 정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쳐다도 보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예수님이 강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순종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슬렁슬렁 서로 박타기 하듯이 슬렁슬렁 몇 마디 주고받는데, 그 소통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전도는 소통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교감이 있어요. 서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는 것인데, 철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 즉 맹목적인 믿음은 신앙의 성숙을 오히려 방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좀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데,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강연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전 강연의 최종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제가 볼 때는 보니까 오른팔만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왼팔까지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에 힘쓰고 있는 교회다. 분명히 이런 교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6번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